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사회에서 44명, 해외 유입이 10명, 모두 54명입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은 종교 관련이 많습니다. 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모이더라도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를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선 서울시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긴급 보고 내용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 병상과 의료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속보 전해드립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을 저질렀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내년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예정에 없던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긴급 보고 결과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네 가지 지시사항도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 그리고 전월세 거주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둘째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집을 모두 팔라는 강력한 권고를 다시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내렸던 권고인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 실장은 당시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 2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한 채를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분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했는데 최근까지 주택을 처분한 참모들이 거의 없어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 실장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12명이 대상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처분을 다시 권고했는데 노영민 실장이 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면담도 했다고 합니다. 노 실장은 본인 스스로도 서울 반포동과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어제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실장이 처음에는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예, 집값을 잡기 위해 6.17 대책을 내놨는데요. 먹히지 않았던 건가요?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풍선 효과가 생기고 강남 일부에서는 다시 집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집을 장만하려던 중산층과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는 게 왜 더 어려워졌냐? 이제 이렇게 예. 아우성을 치니까 이대로는 안 되고 새로운 대책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참모들에게 추가 조치를 또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제 개편, 그다음에 공급 강화 두 가지가 오늘 다 지시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받아서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을 얘기하는 거고 통합당은 세금 올려가지고 집값을 잡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려야 된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죠. 이딴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들썩이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법안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종부세법을 포함해 소득세법, 주택법 등 5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에서 0.8%포인트 올리는 내용으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까지 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은 결국 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지 참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의원들은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주택만 남기고 모두 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종부세법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시장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예,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위축되기도 하고요. 반짝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전부 다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 낫다는 거죠. 예. 서울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만 해도 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6개월도 안 돼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2천 금방 2천 오르고 또 1천 오르고 계약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2천 오르고 이래서 거래 자체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못 산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순식간에 다 매물이 팔리고 잠기고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합니다. 이처럼 고강도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노원과 도봉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저렴한 금천과 관악, 구로구 등 다른 서울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 단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른바 역풍선 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 풍선 효과를 노리고 서울을 벗어났던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어차피 같은 규제 지역이라면 서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기조 탓에 서울 아파트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30, 40대들의 움직임이 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집을 사기 어렵다라는 가격 진입 장벽에 대한 불안감이 작동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53주 연속 상승해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제 한 인터넷 포털에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뜻의 집단 행동이었는데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집을 계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의 말과는 달리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김현미 장관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집단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을 새로 대출받을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장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과거 때도 똑같았어요. 너 이제 LTV 30이니까 3억 토해내. 4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소급 적용인 거고 이거는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선 소급 적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70%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샀는데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능한 대출이 50%로 줄어드는 등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민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냈습니다. 24번째까지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이것을 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장관급이 직접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만 헤아리면 1년에 한 번씩 모두 4차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국장이 발표한 대책까지 포함하면 7차례로 늘어납니다. 정작 정부 안에서도 4차례다, 5차례다, 7차례다, 사람마다 각각 말이 다릅니다. 정부는 집값을 뒤흔들었던 3기 신도시나 신규 택지 발표는 부동산 대책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급 확대체,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같은 것도 집값에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그것을 국한에서 뭐는 집값 안정책이고 뭐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공급 정책을 포함하더라도 모두 10여 차례여서 주거 복지 로드맵처럼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발표까지 포함시킨 20여 차례와는 차이가 납니다. 김현미 장관의 항변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겠지만 사실 논란의 본질은 발표 횟수가 아니라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정부가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죠. 어제 발언 들어보실까요? 저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무력감을 합니다. 느낍니다.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례적으로 지휘서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며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장관에 이어 헌정사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받아들인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일단 내일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엔 수사가 아닌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법력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별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기 힘든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이동영 시사평론가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게 1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15년 전에 사실 검찰총장이 이것 때문에 그냥 물러났습니다. 상당히 큰 사건인데 이 소식 마저 이어가기 전에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던 박상기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번에 폭로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네.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커서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사태 시작될 때 만났는데 어떻게든 조국을 낙마시켜야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한번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입니다. 직후. 예. 몇 분 후일 거예요. 네네.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돼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내가.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 결론이 법무부 장관 낙마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얘기해요.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까지 움직이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고 먼저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 뒤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장관이 놀라서 국무회의 끝나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다. 사모펀드는 일종의 사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어이없고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난 날이고 참담했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참담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법무부 존재 자체를 이거 부정한 거예요.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문민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역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박상기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이미 이런 사람 법무장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 특히 특수수사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다른 증거들, 죄가 없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답을 정해놓으면 그 증거들을 배제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이건 굉장히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건. 박 전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딱 꽂히는 부분이 이건 내가 보기엔 검찰의 정치 행위다. 이건 낙마를 위한 기획수사. 그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놀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개혁에 대한 저항인 것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또 하나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죠.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인물을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혐의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정답을 정해놓고 온 자기 휘하에 검사들을 동원해서 30명, 40명 동원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그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다. 내가 조사해봐서 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모펀드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몰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다 사기꾼입니까? 범법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뭐 딸의 표창장 문제부터 아들의 인턴 문제 이런 걸 다 몰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요. 박상기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우리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던 것은 이 부정입학, 입시비리, 그다음에 표창장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모펀드는 그게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이 박 전 장관을 만나서 계속해서 사모펀드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답을 정해놨다는 거죠.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내사도 미리 하고 지금 그 검찰에서는 내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내사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내사가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총장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던 사모펀드 최근에 그 정경심 씨와 관련된 조범동 재판 이 검찰은 조범동과 정경심이 공동 정범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조범동 씨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조범동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다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심 재판이 크게 세 가지 줄거리예요. 사모펀드, 입시비리, 그다음에 증거인멸.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사모펀드는 모두가 다 무죄가 났거든요. 이 무죄가 나는 상황에서 그럼 검찰총장은 지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아마 회의하러 정부종합청사로 가면서 다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배성범 전 서울지검장이죠. 도대체 누가 지휘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대개 이제 검사들이 그럴 땐 빳빳하게 얘기하거든요. 뭐 제가 지휘했습니다. 제가 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고 그건 이제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검찰총장을 그래서 결국 만나서 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입시 문제는 거의 입시 문제는 내 기억으로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사모펀드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근데 일단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없고 정영신 교수가 거기 사모펀드 아니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라는 논리지. 예, 저 말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는 조국 전 장관이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했는지에 대한 건 아직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그게 그거 그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했으면 다 그게 한 거지라고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갖다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고 설사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떤 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남편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벌써 저 단계부터 이미 안 된다고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모펀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 무죄가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크나큰 무리수.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것이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때 어떤 그 빗발치는 언론들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라이막스에 오른 게 아니고 시작할 때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직감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뭔가 막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더 담겨 있다 이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건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시한 것이고. 정경심 재판, 조범동 재판 쭉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주장이 무리했다라는 게 재판에서 계속 드러났거든요. 그 무리한 건 왜 그럼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를 할 수밖에 없었냐? 검찰총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 초반기부터 이거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들이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법무장을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장관이 나중에 뭐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결과를 지켜보시면 다들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범동 재판인데 조범동 씨 재판에서 나온 결과는 뭐냐? 검찰의 주장이 다 아웃된 거예요. 재판부에서 전부 다 정경심 쪽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결과를 지켜보라고 했던 검찰이 그럼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할 것인지 대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해 10월에 국정감사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갖고 이렇게 장관을 갖다 수사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뭐 그런 사안이면은 제가 결단 내려서 제가 지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아마 그 상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질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딱 보고만 받아라. 수사팀한테 맡겨놓고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왜냐면은 검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주고 외압에 흔들려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법 조항에는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정배 장관이 할 때는 그때는 당시 검찰총장과 독대도 하고 여러 번 의견 나눈 뒤에 결국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스스로 옷을 벗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나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느냐? 이거는 수사 독립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맨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 측근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피의자가 요구한 심의위원회를 검찰총장이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측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추 장관 입장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올 거고 후폭풍이 얼마나 클 건가라는 건 예상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 탄핵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론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호의 있게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생각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 인터뷰 얘기하고 추미애 장관으로 넘어왔는데 언론들 제목을 보면 일부 언론들은
전직 장관, 현직 장관이 좌우 콤비블러로 이제 뭐 검찰총장을 두들겨, 검찰총장 때리기, 벌써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적 공격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윤 총장이 지금 발언이 없습니다. 그냥 고심만 계속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예. 자 이게 지금 놔둬라 나가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이것도 일단 궁금하네요. 뭐 공은 검찰총장한테 넘어갔죠. 지난번 천정배 장관 시절에는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걸 수용하고 이게 수사 외압과 독립에 저하게 되기 때문에 항의 의문에서 사표 쓰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근데 오늘 일단은 회의를 소집해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 그 수사 자문단의 심의위원은 열지 않겠다라고 열지 얘기했습니다. 않겠다 했으니까. 열지 예.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시에 수도권 지검장 소집, 4시에 전국 지방청 지검장 소집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단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기게 되면 항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의를 중단하긴 하는데 수도권 지검장, 전국 지방청 지검장을 모집해 소집을 해서 내세를 한번 과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좀 내비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한간에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아마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중단되고 특임 검사 가서 하는 겁니다. 특임 검사는 특별 검사와 다르게 검사의 잘못, 검사의 비리만 수사하는 것인데 예. 검찰총장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과 친한 혹은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을 특임 검사로 내려보내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중단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추미애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배치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꼼수, 사실상 항명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조금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수사팀이 특임 검사처럼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놔줘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예 특임 검사를 내려보낼 수도 있다. 참 어려워집니다. 예, 이동영 평론가 고맙습니다. 한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 살인 사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은 살인 14건, 성폭행 9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성폭행 25건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부터 5년여 동안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됐지만 결국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30여 년이 흘러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7월 9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였고 2019년 8월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이춘재는 자신이 무려 1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돼 증거가 명확해졌고 나머지도 과거 수사 기록과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경찰은 살인 사건 14건 모두 이춘재가 한 짓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 수사 기록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14건의 살인사건은 이춘재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살인 말고도 성폭행 3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 중 9건만 범행으로 포함했습니다. 25건 역시 실제 범행으로 보이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992년 이춘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선 이춘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수사 기록이 거의 없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강력 범죄 가운데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끝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아무튼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짓을
꾸준히 끊임없이 저질렀던 것인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경찰은요, 1년간의 이 재수사 끝에 변태적 성욕 해소로 시작을 해서 점차 가학적인 사이코패스형 범죄자로 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춘재는 어린 시절에 동생이 죽은 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감정을 참고 살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 복무 기간 중에 기갑부대에서 탱크를 몰고 후임을 이끌면서 처음으로 성취감을 경험을 했고요. 그 당시 억눌렀던 감정의 걸쇠가 풀렸다는 겁니다. 실제 그 시점을 좀 보면 이춘재가 군대에서 전역한 날이 1986년 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8일 첫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로부터 7개월 뒤에 다시 처음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더 가학적인 성욕을 가지면서 연쇄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범죄와 살인을 지속하였음에도 죄책감 등의 감정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살해하면서 연쇄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점차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으며 가학적인 범행 형태로까지 진화하였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이춘재의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해졌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숨을 가지고 어떤 지배하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도착적 어떤 통제 욕구를 푸는 그런 이제 수법을 선택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일종의 게임을 전개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오는 존재감의 확인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란 말이에요. 예, 이춘재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또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은 가능합니까? 일단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되면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이춘재의 마지막 범죄 시점을 보면 10차 사건인데요. 당시 피해자인 60대 권모 씨의 시신이 1991년 4월 3일 화성의 야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2006년 4월 2일이었습니다. 2007년에요. 15년이었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춘재의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춘재를 상대로 한 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사소송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앞서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가혹행위,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무리한 행위도 역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춘재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경찰도 시효는 다 끝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상 이제 34년 만에 경찰의 재수사.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처벌은 없는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8차 사건 당시 보면 진범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 수산 관계자 8명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보면은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을 했고요. 가혹행위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윤 씨의 재심은 진행 중이죠. 그리고 또 1989년이었습니다. 이춘재가 초등학생 김모양을 살해했지만요. 관련 사건 수사한 경찰관 2명이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이번 사건 재수사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흔히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때 이걸 이제 귀인의 오류라고 하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지른 사람이 아무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뭔가 정신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치워버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많은 것들을 한번 다시 성찰하는 그런 계기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사건이죠. 철인 3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는 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폭행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팀 닥터와 감독은 술을 마시면서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형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의 폭행은 녹취록 곳곳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팀 닥터의 손찌검이 가장 많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가! 폭언과 폭행도 모자라 최숙현 선수의 동료를 때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는 맞을 자격도 없어.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따위로 해? 손 안 들게. 그따위로. 팀 닥터가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선수들을 폭행하는 그 순간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지 마라. 네. 아프나? 아닙니다. 다투세요. 알아서 때리셔야 돼. 아프나? 네, 아닙니다. 죽을래 나한테? 아닙니다. 야, 포닥을 할래 나오고?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감독과 팀 닥터가 술을 마시면서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막걸리에 와인까지 곁들였습니다. 이걸 다 먹었어. 와인 쪽에 있습니다. 보자마자 보혈표 잔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겁니다. 막걸리 잔이라고. 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감독이 팀 닥터에게 오히려 굽신거리는 이상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특히 혀가 꼬인 듯한 팀 닥터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로 들립니다. 뒤로는 네 스스로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권한이야. 팀 닥터 권한이야. 네 책임이야. 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네 책임이야. 알아서 나가. 녹취록만 들어도 최숙현 선수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만 체육회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는 9일 철인 3종협회가 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관련자들을 엄중 조처하겠다는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이렇게 파문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 최숙현 선수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지쳐서 최후의 SOS를 쳤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예, 목숨을 끊기 전날에는 대한체육회의 연락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까지 감시당하며 숨죽였던 동료들은 최 선수에게 미안하다며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새벽 한두 시쯤 벼랑 끝 선택을 하기 전날 오전 훈련을 마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무소에서 다 변호사 사고 지금까지 다 구행하고 있다. 그 얘기는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의연하게 오후 훈련까지 마쳤지만 최후의 SOS마저 통하지 않는 분위기에 최 선수는 깊은 절망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 모은 녹취록에도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가혹행위를 수년간 목격한 동료들도 좁은 스포츠판 특성 탓인지 같은 편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다 입단속하고 해놔는 애들이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전화를 해도 밥도 안 하고 문자를 남기도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 그런 이야기를 숙현이한테 했는 모양이라요. 이래가 안 되겠다. 내라도 희생해가고 이거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최후의 그런 선택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유언에 경주시청팀 동료 선수 2명도 조금 늦었지만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건 비슷한데 다만 휴대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감시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후배 선수들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철저하게 그들만의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 선수가 한을 품고 떠난 만큼 동료들은 언제 어디서 몇 대를 왜 맞았는지 정리하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 안 할 거라고 절대 나는 차라리 다른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가니 심지어 어려워 놀고 술 마시고 이러고 살고 싶다고 말하면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산 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예산 등이 추가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원 구성에 항의하며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3차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일부 증액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 원, 청년 창업 지원 100억 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을 3,600억 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로 청년층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원 정도 늘어난 38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내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식화하여 면밀하게 편성했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미래통합당은 숫자를 앞세운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반대하며 추경안 심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의 앞잡이가 돼 졸속 심사를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35조의 추경을 해당 상임위들이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넘겼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의사 일정 불참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다음 주 초 보이콧을 풀고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강제 배정안을 대신할 새로운 명단을 제출하고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본회의에 맞춰 긴급 의총을 열고 규탄에 나서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경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될 7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무런 절차 진행을 견인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견인해야죠. 국회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국무총리든지 무조건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끌고 가죠. 더 먼저 끌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대변자라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걸. 그분만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좀 더 강하게 했었다면은 이 국회의원님도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국회의원은 직업 자체가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잖아요. 저는 안 올려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겠죠.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언론 기사의 제목입니다. 6월 25일 비 내리는 저녁 서울공항에서 치러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언론사가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행사가 그 행사고 그 비행기가 그 비행기냐라는 겁니다. 실어오기는 1호기로 실어왔다는데 왜 행사장에서는 2호기에서 유해가 내려오는가? 행사 퍼포먼스를 하려고 미리 1호기에서 2호기로 다 옮겨놓은 거니까 이건 결국 소품 취급했다는 거 아니냐?
곧바로 정부 당국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발열자가 나왔습니다. 1호기 승무원이 발열 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그 비행기를 행사장으로 가져와 미리 대기시킬 수는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보도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집니다. 영웅유해가 소품, 정부 노력을 너무 쇼로만 보는 거냐? 소품이라는 표현 보도에 정말 이건 악의적이다. 청와대의 꼼꼼한 대처를 오히려 쇼로 전락시키는 거냐? 이렇게 반박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서는 정부의 해명이 맞는지 확인하면 될 터인데 막무가내입니다. 어제 다시 기사를 또 내놓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좀 깁니다. 보시면 급유기를 준비시켰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소품 취급된 것이 아니냐는 안팎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다른 언론에서 더 엉뚱한 사설을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70주년 쇼에서 소품이 아닙니다. 소모품 취급당한 국군 유해. 사설을 쓰느라고 앞에 언론사의 기사를 베꼈는데 소품을 잘못 쓴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품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음에 베껴 쓰는 언론은 또 뭐라고 쓸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유해들을 봉환하면서 공군이 직접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승객석에 모셔왔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6대나 엄호를 하면서 왔습니다. 국가 원수급 예우를 하느라고 조총을 쏘지 않고 아예 대포, 조포를 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면서도 버젓이 소품, 소모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뉴스를 내보낸다면 그건 정말 악의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달 만에 내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밝힌 데 뒤이은 겁니다. 대선 전 북미 대화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만남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운영 방식 개선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고위급 인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는 7일 예정된 걸로 알려진 비건 부대표 방안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북이 북미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정부 전략이 바뀐 거냐는 질문에는 선순환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세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는 연계된 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증액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되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 건 진정성이 끝까지 가는 사죄라며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건 그런 사죄를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소재 국산화 등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가 지금 연결돼 있는데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는 수출 규제, WTO 제소 이 등등등의 얽힌 얘기들을 일본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한국 관계는 아주 관심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 보수 미디어들은 1년 이 한일 관계가 실질적 결과적으로 일본이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도 미디어들은 새로 결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년간 이 한국 관광객이 약 70% 이상이 감소해서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일반 시민들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 또 수급 다변화를 이루면서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이 되레 역풍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고 알려집니까? 네, 일본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도쿄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실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기업이 전체 매출의 30%에서 40%가 감소했다고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미디어들의 지적들을 보면 실제 한국의 가장 약한 급소를 찔렀는데 한국이 자립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의도하지 않는 결과였고 실제 아베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더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적했는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실제 한국은 일본의 많은 기술들이 정속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거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한국이 자립화 노선을 가게 되고 한번 한국이 이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일본식 부품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자립화를 도와줘 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썼는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타당했는가 하면서 아베 정책의 여러 가지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계들도 한국이 자립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놀라움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그 보도를 보면서 어떨 때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그런 데만 취해 있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잘 만들어서 아예 남의 나라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채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 뭐 채산성을 따질 만한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좀 저희들도 냉정하게 한번 좀 따져보긴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우선 궁금한 건 아베 총리가 4번째로 총리를 맡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실제 일본의 지금 미디어들을 보면 중도 보수 관계없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30%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선을 반대하는 여론이 약 69% 가깝게 나오고 있고 NHK 보수 미디어 자체도 50% 가깝게 연임을 반대한다고 나옵니다. 아베 수상은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연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이 상태로는 아베 수상이 사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사선에 대해서는 자기 개인의 의지가 없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지지율 하락을 스스로 아베 정권이 극복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이제 포스트 아베로 모든 정권이 지금 정세가 기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아베 총리는 코너에 몰리게 되면 시선을 갖다 왜 밖으로 이제 돌리게 하는 방법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특히 거기에 이제 우리가 타겟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남은 기간에 우경화 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베 정권 시기에 한국의 정책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아베 정권은 우익 혐한 세력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최소 지지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유지할 것 같지만 포스트 아베를 겨냥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든가 키시다 전 외상 같은 경우는 현재 아베 정권과 같은 정책을 써서는 절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시바 전 간사장 같은 경우는 반 아베 노선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31%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포스트 아베 정치가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포스트 아베 다음 정치권에서 한일 관계는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한일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빨리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케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 환자가 80명을 넘었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과 의료진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제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것은 지난 2월 전입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여성이었는데요. 이후 광주는 한동안 길게는 80일 동안이나 환자가 없었는데 최근 일주일도 안 돼 무려 45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루에 12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더니 22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46번 환자가 다녀온 교회와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명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진 46번 환자는 초기에 동선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분이 계속 지금 꺼렸다기보다는 계속 늦추고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물었을 때 재확인해 주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었어요. 일부 확진 환자는 지난 주말 광주 서구에 있는 예식장 3곳을 들른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 대기 중이던 환자가 확진되면서 병원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준비된 1인 병상이 모두 64개 있는데 이제는 병상 걱정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병상 부족 사태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간병 인력, 검체 채취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들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초기 광주의 병상 나눔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00여 개 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등교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진 광주. 하지만 이미 확진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많아 당분간 확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보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9330님이 의견 주셨는데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질 않네요.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내놓는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SHJ님, 청년 부부 세대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계의 안타까운 폭력과 희생 전해드렸는데 2369님,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가하는 자들을 엄벌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선수를 보호합시다 해주셨고요. 네, 2667님,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감독보다 나쁜 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찰 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아마 대한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소수빈의 쉿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교육부는 등교 수업의 전면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방역 수칙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에서건 학교에서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소 질 거야 메마른 땅에